네, 하나의 사심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사심 집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반응들이 있는 시간이죠. 사심 소식통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흑역사 얘기 잘 듣고 계시죠? 네.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이런 얘기 근데 해도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아니죠? 네. 우리의 그런 과거들 나누고 있습니다. 사심 소식통은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요. 네, 사심 집중에 대해서 사심 집중 요즘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 보고서 같은 느낌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팟빵 애플리케이션 홈 화면에서 하나의 사심 집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하지만 제가 캡처를 해서 하나의 사진 집중 트위터에 올려뒀으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황사도 물리치는 팟캐스트라고 소개가 됐었어요. 하나의 사진 집중이 여러 팟캐스트들과 함께.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황사를 물리쳐 보는 팟캐스트가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잠시 그 홈 화면에서 머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집중 유튜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제가 시도를 했었어요. 청취자분께서 유튜브로도 듣고 싶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셔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저는 간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이 오디오 파일을 영상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림이라도 넣어서 다시 영상 확장자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 집중을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새벽 내내, 한 며칠 전이죠? 시도를 하다가 다시 넣어뒀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느립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죄송함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팟빵 혹은 아이튠즈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심 업데이트가 느려요라는 의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매주 하나는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연을 기다리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이번에는 감기가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한 일주일 2주 돼가서 지금 거의 다 나아가는데 처음 일주일은 심했어요. 좀 코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매주 뭔가를 이렇게 완성본이 아니라도 뭐 호회 정도라도 매주 뭘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짧게라도 네, 안 되면 방안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네, 빠르면 5월에는 매주 네, 뭐 완성본이 아니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사진 집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 있었어요. 애청자분과 또 애청자분과 아시는 분들과 사진 집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주제를 공지하겠습니다. 14회 주제는 미리 알려드린 바 있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입니다. 준비하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알려드렸었는데요. 사심 나눔이 분들 몇몇 분께서 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여가 있어서 흐뭇한 마음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주변의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또 주변의 찻소리, 빗소리, 동물소리 등등 일상의 소리, 잠들어 있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녹음을 한 다음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사심집중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소리를 녹음하면서 들었던 생각 등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죠? 우리 주변의 소리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마 참여가 부족하면 제가 많은 소리를 담당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상이라도 두드리던지, 네, 그래야겠죠? 책이라도 넘기던지, 네, 어쨌든 주변의 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4월 19일에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언제쯤까지 보내주실래요? 네. 네. 아무 때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4월 말에 하게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4월 말이나 5월 초에 녹음할 것 같으니까요. 넉넉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리를 보내주실 곳은요, 메신저로 저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파일로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아마 게시판들은 이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하나의 사진집중 메일을 깨워주세요. haneses86@gmail.com입니다. 네, 메일 주소가 잘 안 들리신 분들은 팟빵 홈페이지, 하나의 사진집중 홈페이지 오시거나 트위터 하나의 사진집중 오시면 메일 주소 친절하게 써 있으니까요. 타고 여러분의 주변의 소리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사심에 대한 제 얘기가 있는 시간이죠.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제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꺼내는 시간, 하나의 사심인데요. 청취자분의 추천으로 시작된 이 주제, 흑역사에 대해 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익명의 그 사심 나누이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 사심이죠. 제 흑역사를 이미 얘기했지만 그래도 더 할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흑역사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흑역사를 극복한 힘으로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싸이월드를 특히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 흑역사 얘기를 정리하면서. 근데 정말 흑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흑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등학교 때 사진 이런 것들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흑역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손꼽을 수 있었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손으로 꼽지 않고요. 그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저 흑역사를 추억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졸음의 흑역사입니다. 네, 대학 생활입니다. 학창 시절,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때 저는 매우 바른 학생이었어요. 네, 자칭 바른 학생이어서 졸음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제 졸음의 흑역사는 뒤늦게 빛을 보게 됩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빛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밤마다 이상한 짓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1학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 졸음에 대한 흑역사가 빛을 보게 됐습니다. 혼자서 앉는 책상 있잖아요. 의자랑 연결된 책상. 요즘 강의실에 그런 책상 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랑 아직도 이 얘기를 합니다. 흑역사라고. 제가 요즘 영어학원에 한 번씩 가면 의자랑 책상이 붙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제 흑역사를 문득 계속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대학교 2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공 수업 시간이었던 건 확실한데 머리를 그때는 긴 머리였어요. 긴 머리로 휘날리면서 졸았던 저를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문학 수업이었는데요. 교수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정말 많이 졸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마 그리고 겨울 학기도 아니었어요. 옷차림이 제가 가벼웠던 걸로 생각해서 아마 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3월에서 6월 1학기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는 제가 너무 졸아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 쪽으로 거의 넘어왔었대요. 근데 이게 1인 1좌석이었기 때문에 붙어있지도 않아요. 책상이 붙어있고 이래서 옆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조금 얘가 흔들리나 보다. 근데 상당히 거리가 뛰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거의 헤드뱅잉을 정말 신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옆으로 아마 쓰러졌다면 전 책상과 의자와 함께 우당탕 넘어지면서 아마 길이길이 남을 흑역사를 썼겠지만 저의 탁월한 균형 감각, 네, 제정신인지 아니면 또 순전한 운이었는지 이런 졸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음 없이 수업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제 몸뚱아리를 지탱했던 의자와 책상도 네, 죄송함을 표해야겠습니다. 또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해서 수업에 집중 못했다던 친구님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나름 좀 그래도 분석을 해보자면 식후에 잠이 오는데 아마 오후 수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요. 제가 대학교 때 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피곤했을까? 라는 생각. 억지 추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잠이 왔었던 것 같고요. 다시 그 수업을 듣는다면 초롱초롱 꼿꼿한 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해 보겠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저는 그 교수님께 논문 수업도 들었었는데 죄송하네요. 네. 생각해보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졸음의 흑역사 중에 과외 생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외를 학창 시절 때 많이 했었는데요. 뭐 대학교 때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제가 교환학생 갔다 오고 나서 휴학을 했었던 시절에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관심 분야는 막 거의 무급 활동 이런 게 많아서 용돈도 필요했기 때문에 과외를 구했었어요. 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학 때는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 인맥을 통해서 과외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지만 연고가 없는 이 서울에서는 불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맥을 통한 과외가. 그래서 업체를 끼고 과외를 구하면서 사기도 당하고 아니 사기라기보다 뭐 수수료 거의 다 떼고 그쵸 거의 봉사 수준의 일을 그렇게 하다가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계속 끊어지고 막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하여튼 여러 시행착오 끝에 과외를 꾸준히 하는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하루에 그래서 3탕을 뛰던 날도 있고 막 2탕을 뛰던 날도 있고 이랬는데 동네가 근데 다 달랐기 때문에 막 1시간씩 이동을 해야 됐어요. 서울에서의 그런 이동은 뭐 평범한 일상이기에. 네. 그래서 좀 떠올려 보면 겨울이었었는지 추웠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춥다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노곤노곤 하잖아요. 몸이 녹으면서. 여름이었나? 저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여튼 초등학생, 중학생 자매가 있었던 집에서부터 시작된 그날의 졸음 수업을 전 잊을 수가 없고 깊이 반성합니다. 헛소리를 엄청 한 거예요. 수학을 설명하다가 소녀시대 얘기가 나오고 막 영어를 설명하다가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무슨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토막토막 설명을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 튀어나오는 거 있죠. 방언처럼. 그런 경험 잘 없는데 거의 진짜 잠꼬대 하는 것처럼. 근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어쨌든 학생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지 않았던 날이겠죠 아마. 그러니까 아마 설명을 했고 네, 하지만 착한 아이들은 저를 그냥 이해해줬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근데 그날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지 3학년이었던지 남학생 집으로 또 1시간 달려가서 과외를 하게 됐는데, 제가 버스에서 그렇게 잠을 잤는데도 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피곤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해소되지 않은 잠이 이 학생과의 영어 수업 시간에서도 또 찾아온 거예요. 또 막 소녀시대 얘기하고, 소녀시대 제가 관심이 있었나?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뭐, 오상진 아나운서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름들이 막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소환해서 막 해석하다가 헛소리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역시 그 학생도 착하게 눈을 감아 주었지만, 다음에 이제 저한테 어느 수업에선가 선생님 그날 졸았죠. 잠꼬대 대박이었어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던 제 20대 날들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매번 그런 거 아니고 딱 한 번이었어요, 그때. 근데 하루에 몰아서 그 졸음이 찾아오는 게 정말 위험하다. 졸음 수업이 위험하고, 네, 그렇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잘 커졌겠죠? 학생들한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면서도 피곤해서 정신 잃어서 입 벌리고 잔 적이 있었어요. 네,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붕어처럼 찍힌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네, 졸음에 대한 흑역사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많이 공유해주신 술에 대한 흑역사입니다. 다들 있으시죠? 라고 썼는데
정말 다들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 있었는데요. 저는 첫 술에 대한 기억이, 그러니까 많이 술을 먹었던 기억이 대학교 OT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OT 때는 술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대학 OT를 사실 이 술 이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OT를 며칠 앞두고인가 학교에서 소집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였었는데 막 차가운 밖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이제 학관에 가서 밥을 먹은 게 탈이 났던 거예요. 저는 당시 원래 집이 구미였고 학교는 서울이었고 해서 빨리 돌아가야 됐는데 막 저녁까지 그게 행사가 뭐 이어지고 하다가 차를 어떻게 하다 보니 놓치게 되고 버스가 이제 갈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황해가지고 막 근처에 사는 친구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다행히 중학교 동창이 광명에 살고 있었어요. 막 갑자기 연락을 해서 몹시 미안하게 오랜만에 신세를 지게 된 거예요. 하룻밤만 그럼 좀 재워줘. 차가 끊겼어. 해서 친구는 막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추운 데서 뭘 먹으면 탈이 잘 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탈이 난 거예요. 자려고 이제 친구 집에 누웠는데 갑자기 막 뿜고 그랬어요. 볼케이노 되고 이제 체했구나 이제. 그래서 그날 밤 이제 열이 막 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부끄럽잖아요. 친구 집에 막 가가지고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했고 친구의 이불을 더럽히고 그랬던 거에 되게 반성을 하면서 어쨌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어야 됨에도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갈 수가 없었고 하여튼 친구에게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OT를 또 바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OT를 안 갔으면 되는데 지금 같으면 뭐 안 갔을 텐데 왜 그때는 가야 된다고 하니까 꼭 굳이 무리를 해서 가려고 해서 고속터미널에 아버지께서 이제 짐을 챙겨서 올라오셨어요. 제가 이제 OT에 가서 쓸 뭐 그런 것들. 근데 제가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죠. 짐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일단 그냥 몸이 안 좋았는데 최악의 몸으로 일단 OT를 가서 술을 뭐 거의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술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기억은 없는데 그냥 몸이 회복이 계속 안 돼서 그렇게 우울했던 약간 나의 완벽한 모습으로 참여했던 뭔가 첫 경험이 아니었던 것이 네,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즐거운 척 했지만 되게 즐겁지 않았던. 그래서 아까 익명 첫 번째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에서 그런 흑역사 되게 공감이 됐어요. 뭔가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술에 대한 흑역사 얘기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 했나 했더니 술에 대한 흑역사는 그로부터 한 달 뒤 네, 대학교 학회 MT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대성리였나 각평이었나 MT를 갔고요. 신나게 갔어요. 계곡 옆이고 경치 좋고 술 잘 드시는 선배 옆에서 저는 그렇게 있으면은 큰일 나는지 모르고 같이 그냥 재밌게 놀다가 꽐라라고 하죠, 일명. 네, 정신줄을 놓게 되고 필름이 처음 끊어졌습니다. 기억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던 동기 친구랑 막 좋아하다가 그 뒤로 이제 기억이 없어요. 막 좋아하다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뿜고 뭐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여자 선배들이 처리를 엄청 했겠죠. 되게 죄송했어요. 그때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후배가 네, 몹쓸 짓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정신이 든 제가 계속 이제 화장실을 오가면서 네, 그 분투를 해야 했고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뿜으면서 밤을 보냈고 아침에 이제 물을 챙겨주는 선배의 물을 받아 먹자마자 물이 바로 이제 역류하는 그런 경험도 저는 20살 처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지지 않죠, 몸이. 금방 나아지지 않아서. 근데 저희는 돌아와야 됐고, 그래서 뭐 여명, 뭐 컨디션 이런 거 사주셨던 것 같아요. 선배의 마음만 고스란히 받고 그걸 먹지도 못했어요. 먹으려고 하니까 또 물만 먹어도 그랬으니까 그것도 뭐 먹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뭐 기차를 탔어요. 청량리행 기차를 탔는데 선배가 뿜게 될 수도 있다면서 못 참겠으면 이걸 사용하라고 저의 두 손에 꼭 쥐어준 게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그래서 귀에 걸고 타라고 했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귀에 걸진 못했고요. 고이 손에 들고 우여곡절 끝에 뿜진 않고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다음날 저녁까지 그 하숙집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뒤로 저는
가끔 수의병이 날 때가 있었는데, 수의병이 나면, 하루는 거의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포카리 스웨트는 간간히 먹을 수 있는, 네, 그렇게 첫 수의병을 겪고 나서 초록색을 보면 울렁거렸던 그런 흑역사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네. 그리고, 네,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제가 술을 먹어야 했던 날들에 대해서도 일을 할 때는 신경을 쓰지만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정신력으로 거의 버티잖아요. 그렇지만 난리가 났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참다가 지하철역에서 이제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화단에다가 뿜은 적도 있고요. 볼케이노 얘기가 계속 나와서 죄송하네요. 네. 네. 식사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번 방송을 다음에 들어주시길 제가 권해드렸으니까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할 때 갑자기 이제 공기가 바뀌면 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적도 있어요. 하지만 택시를 더럽히지 않고 제 옷에다가 온전히 뿜고 입을 막고 내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그랬죠. 네. 그래서 일할 땐 심지어 심한 술자리로 인해서 링거를 맞은 경험도 있습니다. 네, 부끄러운 저의 과거입니다. 하루 종일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것도 뭐 바로 링거 맞으러 간 것도 아니고요. 새벽 내내 이제 잠 못 자고 그러다가 겨우 이제 점심 무렵에야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서 가서 이제 링거를 맞았던 부끄러운 과거. 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그 뒤로 이제 뭐 한참 있다 좋아졌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술을 즐겨서 이렇게 뭐 술에 대한 흑역사가 있는 건 아니고, 즐기지 않았지만, 뭐 일을 하면서 술을 계속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술을 즐기진 않았지만 싫어하지도 않았었는데, 정말로 싫어하게 됐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뭐 애주가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경험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뭐 몸이 별로 정말 받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술과의 흑역사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치맥은 좋아하고 한 잔은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흑역사가 너무 많네요. 네, 장 트러블에 관련된 흑역사인데요. 학창 시절에 심했어요. 고등학교 때 발병이라고 해도 되나요? 발병을 했는데 내신 시험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는 괜찮은데 모의고사만 치면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 칠 때 꼭 그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뭐 근데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이 될 때도 있었지만 거의 안 되는 날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가 될 것처럼 자리 잡았던 무렵에 수능 시험을 치게 됐는데 수능 시험을 치던 날도 그 부르는 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네, 언어 영역 칠 때부터 살살 배가 아팠는데 화장실 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수학 시험을 치면서는 아마 많이 아파서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참으면서 시험을 보고 어쨌든 우여곡절 넘기고 해결하고 오후에는 이제 장 트러블 안녕 하나 했더니 생전에 없던 허리 통증이 와서 너무 아파서 글자가 안 들어오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일생에 한 번뿐인 시험에, 물론 뭐 여러 번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번밖에 못 봤었지만 왜 그런 불운한 경험들이 겹쳤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데요. 너무 많은 긴장을 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 불운한 생명체여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모든 시험을 마감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장 트러블은 대학에서의 시험에서는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뭐 토익이나 뭐 이런 시험들 있잖아요. 학교 외에서 치는 그런 인증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끔 발현이 되긴 했는데, 가끔요, 진짜. 이 극복하지 못한 이 장 트러블,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런 거겠죠. 네. 거의 이별해서 기쁘지만 아직 완전히 이별하지는 못한 그런 흑역사로 저에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흑역사는 꿈이라는 이름의 꾸준한 삽질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환학생 시절에 제가 첫 수업에 교수님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라요. 지금도 I have a language problem 막 이러면서 블라블라 했었는데요. 계속 언어에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외치면서
이 수업 들어도 괜찮겠니? 막 이렇게 확인을 맨날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절박했나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뭐 도와줄 친구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 학교에는 튜터 시스템이 되게 발달돼 있어서 예, 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도움을 좀 많은 친구들, 학우 여러분 감사하고, 그런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말하기 수업,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그냥 말하기 수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문과 말하기 수업에 미국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외국어가 우리나라 말인데 잘 못하는. 말하기 수업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굳이 거기서 들으면서 막 한국 학생들처럼 똑같이 발표해야 되고 이런 경험을 제가 거꾸로 하게 된 거예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공을 아마 전공 수업처럼 들었어야 됐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점을 제가 채워야 돼서 이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왜 들었어야 했는지 부끄러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꼬꼬마가 돼서 발표를 했었는데 영어를 막 잘하지도 않았고 자신감이 있었던 상태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쥐구멍 맨날 찾고 싶었고 그럼 뭐라도 잘 써가서 읽기라도 하면 되는데 잘 써서 읽는 것도 잘 안 됐던 그 시절이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뭘 했었는지 그러니까 계속 뭔가 발표를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리고 교수님도 제일 친절하지 않아서 아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그냥 포기할 걸 왜 했지라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때 여러 가지 뭐 이거 빼고는 되게 좋았어요. 네. 제가 왜 이걸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서도 뭐 제가 뭐 많이 철판이 되어버린 돼보는 경험, 철면피가 돼보는 경험 처음 아마 해봤던 것 같은데 다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이제 막 제가 살던 지역에는 시골 마을이어가지고 마트 이런 게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차를 타고 누구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차를 빌려 타고 가서 뭐 주변에 큰 마을에 가서 쇼핑을 하고 이래야 됐던 흑역사가 있는데 그때 처음 이제 가서 이제 막 뭐 반팔 이런 걸 샀는데 뭐 그냥 사이즈만 보고 사이즈 대충 그때는 제가 말랐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사면 되겠다 해서 사서 옷을 왔는데 글자를 제가 안 보고 산 거예요. 봤더니 애들이 입는 티셔츠 같은 그런 문구였어요. 뭐 데디 머시기, 마이 데디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였는데 아빠를 제가 그 나이에 네,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네. 그랬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라는 이름의 꾸준한 삽질이었죠. 제가 친구를 따라가면 화면에 잡혔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방청객으로 잡아주고 싶은 얼굴의 소유자였었나 봐요.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이게 싸이월드를 제가 지금 한 번씩 보면서 이게 뒤지게 된 흔적인데요. 당시에 이제 KBS에서 폭소클럽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개그 콘서트는 주말에 하고 이게 메인 프로그램이고 평일에 이제 하는 그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 폭소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가 그 뭐 방청권이 생겼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공중파를 제가 처음 탄 거예요. 근데 눈도 없고 달덩이만 하고 막 웃고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막 눈도 막 계속 만지고 뭐 눈곱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 몇 번 나왔어요. 네. 카메라가 주변에 없어도 저는 걱정을 안 했었는데 뭐 주변에 없어도 이렇게 막 찍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한 방송 25분까지 3, 4번 정도 제 얼굴이 등장한다라는 그런 일기 같은 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신나는 경험이었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로부터 4년 후 2009년에 MTV에서 더 스테이지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 9회 때 윤상과 조원선 편을 방청을 갔어요. 예, 아는 분이 이것도 역시 표가 생겼다. 같이 가자라고 해서 7월 어느 날이었고 방송은 8월 중순에 했었는데 네, 좋은 공연을 봤다라고 기억에 담아뒀는데 같이 갔던 언니가 웃긴 장면 있다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나온 거예요, 화면에.
그것도 막 앵콜 외치는 장면 있죠. 그래서 아니 앵콜을 나만 외쳤던 것도 아닌데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캡처하라고 해서 또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울적한 마음이 드는 날에 그 앵콜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그러면서 일기를 써놓은 것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폭소클럽에 이어 몇 년 만인가 방청할 때 카메라맨 아저씨들은 나를 잡아주는데 왜 시험장 카메라는 나를 계속 잡고 싶어 하지 아니하나. 흐흐. 나는 방청형 인간. 큰 웃음은 아니지만 잔잔한 웃음이 필요할 때 이 장면과 영상을 떠올리면 괜찮을 듯. 나에게도 앵콜의 기회를 달라. 이렇게 써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아마 제가 카메라 테스트 이런 것들 보러 다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부터 단발머리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뭐 메이크업 하면 맨날 망하고 또 뭐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막 그 뭐랄까 자금줄을 조여서 뭔가를 하러 다녔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면은 뭐 메이크업이 이상하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막 좋은 데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랬는지 자기한테 맞는 그 분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맨날 가부키 화장이 되고 카메라 테스트인데 가서 웃지도 못하고 그렇게 온전히 저를 응원해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던 날들. 근데 저는 보여주는데 능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좀 극복하려고 되게 애썼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청객으로 계속 나오는 저를 보면서 웃음을 그리고 꿈을 키웠던 네,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 카메라 테스트는 안 되는데 방청객은 되는구나 이런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되게 자신이 없었고 못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사진들을 보면 참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는 왜 못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막 아름답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그때 참 나도 이랬구나. 참 어려서 그렇겠죠? 젊어서. 네, 그런 것으로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기를 써놨던 기억이 있고요. 네, 제 흑역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어이없는 용기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접을까 합니다. 조가수의 가슴털을 사수하고자 했던 저의 흑역사. 동행했던 친구는 자기 일이 아니어서 기억도 못하지만 저도 지금 잊고 있다가 싸이월드 사진첩을 보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2005년 12월이었고요. 제가 사진 집중해서 얘기한 적 있죠. 조성모라는 가수의 콘서트를 갔던 제 얘기. 그때 가슴털 얘기 제가 했나요? 가물가물해가지고 어쨌든 가수의 콘서트를 처음으로 예매한 상황에서 그 당시 발매했던 앨범에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그 앨범에 대한 감상평을 썼더니 저는 생전 이벤트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당첨이 돼가지고 제일 앞자리표가 생긴 거예요. VIP 자리에 초대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매했던 날과 다른 날, 그 전날 공연이었긴 해서 급히 시간이 되는 친구를 섭외해서 공연에 갔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제가 10대 때 꿈에 그리던 조가수를 앞에서 보다니. 흥분했었나 봅니다. 몹시나. 무대를 신나게 즐기다가 가수가 엘비스 프레슬리 분장을 하고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가슴을 열어젖히면서 하트 모양의 털을 붙였던 거예요. 그 가슴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진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무런 감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제일 앞자리에서 그걸 처음 보는 경험이어서 그런지 또 소녀 감성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제가 가슴의 털을 특별히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는 그냥 저런 거 붙였다 했죠. 근데 한참 노래 부르다가 그 털을 떼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털이 뭐겠어요. 그냥 가짜 털이고 이렇게 뭐 그냥 붙인 건데. 근데 저는 달려나간 거예요. 자동으로. 저도 제가 사고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달려나갔어요. 저의 몇 분이 달려나갔고요. 한 분이 얻게 되면서 저는 루저가 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뛰어나갔으면 그거라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다시 제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감상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했던 그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진 않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런 흑역사입니다. 네, 그게 뭐라고 제일 앞자리여서 그랬겠죠. 뭐 뒷자리에서 안 뛰쳐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씌였던 거다라고 유래해보는 저의 흑역사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사진 중에 인기짱 조성모 쿠션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사진도 있는데요. 이게 그 조성모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그 쿠션이에요. 누워있는 사진이 박혀있는 이걸 최근에 어떤 친구도 저한테 다시 보내준 적이 있는데 이거 본 적 있냐고. 근데 저는 예전에 보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기억 저장소 싸이월드에도 올려놨었군요. 네, 이렇게 저는 저의 흑역사를 털어보았습니다. 너무나 길었는데요. 영양가는 없었겠지만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흑역사를 공유하면서 그럼 사심 곡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심에 영향을 준 어떤 것 또는 제가 그간 보고 듣고 읽고 공유하고 싶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사심 곡간입니다. 네, 일단은 이 흑역사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게요. 어떤 기사들이 있나 좀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나온 것들은 거의 이런 것들이었어요. 스타들에 관한 흑역사 기사가 많았어요. 스타들의 과거 TV 광고, 부끄러운 TV 광고, 혹은 부끄러운 과거 사진,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또 경제신문에서는 펀드 관련 흑역사가 올 초에 화두였나 봐요. 그래서 펀드 투자 흑역사 관련 칼럼, 그리고 해외 펀드 흑역사, 뭐 이런 것들이 연초 칼럼 기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박자 놓쳤네, IT 업계 뼈아픈 흑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여러분과 공유할 것은 지우고 싶은 흑역사 게시물 5월 말부터 삭제 가능이라는 인사이트에 올라온 4월 12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서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과거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삭제를 요청하는 제도가 5월 말에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 11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접근 배제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물 관리자나 검색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해서 다른 사람이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일명 이칠 권리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일명 이칠 권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3자가 올린 본인에 대한 글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은 삭제 요청을 할 수 없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어쨌든 뭐 반쪽짜리 법안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애초에는 이번 달 내에 이런 것들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5월 말로 연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추후 좀 실행이 바로 될 수 있을진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우고 싶은 흑역사 게시물을 스스로 올린 거는 스스로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신간 중에서 이건 연합뉴스의 신간 들춰보기 기사인데요. 4월 15일자 기사 중에 관련 책이에요. 저도 이 책 한번 흑역사 준비하면서 읽어보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들고 와봤어요. 지금은 당연한 것들의 흑역사, 책 제목에 흑역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검색하면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버트 제기지였고요. 이 책은 전화기, 라디오,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등의 발명품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혹평과 개발자들이 인정받기까지 겪은 우여곡절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시간을 넘나들면서 대중의 혹평을 받았던 수많은 인물과 이들의 발명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들의 흑역사이자 인류의 흑역사를 읽다 보면 당연시하면서 사용했던 주변의 사물들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다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예로 들었던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걸 공유해 보면요. 1902년 미국 천문학자인 사이먼 뉴컴은 비행기에 대해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로 비행한다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으며 대단하지도 않다. 물론 애초에 불가능하겠지만 말이다. 라고 혹평을 했고요. IBM의 토마스 왓슨 회장은 한술 더 떠서 1943년 컴퓨터에 대해서 전 세계 컴퓨터의 수요는 기껏해야 5대가 전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현명한 사람의 충고를 무시했던 사람들 덕분에 오늘날 비행기, 컴퓨터 아주 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우리가 이런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네요. 애초에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들이 잘 되는 경험들, 그런 발명품들에 대한 이야기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책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300여 쪽에 달하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기사 검색을 하면서 나왔던 정보를 좀 공유했고요. 이어서 공유할 이야기는 사진국간의 영화를 데려왔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2005년 7월에 개봉을 했고요. 애니메이션 영화죠. 전체 관람가입니다. 피트 닥터 감독의 영화고요. 이 영화 보셨나요? 저는 매우 감명 깊게 봤어요. 작년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해도 될 만큼 좋은 영화였는데 흑역사 얘기하면 막 나의 과거를 질책하게 되고 너무 부끄러워 뭐 하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여서, 그리고 또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여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감정과 기억에 대해서 소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보셨던 분들도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들고 왔습니다. 소개된 줄거리를 짧게 볼게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 그곳에서 불철주와 열심히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5 감정들. 감정을 캐릭터화해서 나타내요, 애니메이션에서. 그래서 이사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라일리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감정의 신호를 보내지만 우연한 실수로 기쁨과 슬픔이 본부를 이탈하게 되자 라일리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라일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쁨과 슬픔이 본부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러나 엄청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머릿속 세계에서 본부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라일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감정의 비밀이 밝혀진다. 라고 소개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감정에 대한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뇌 안에 있는 그런 감정을 캐릭터화 시켜서 보여줘요. 그래서 감정들이 어떻게 기억이 되고, 어떻게 이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두 눈으로 생생하게 애니메이션이지만 정말 공감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좀 슬픔이라는 감정, 슬픔보다는 기쁜 게 좋다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일에도 딱 하나의 감정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은 감정들이 다 뒤섞여서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발견에서 그 모든 감정의 소중함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공유하는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감동할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감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흑역사 편을 함께 하시면서 사연으로 뭐 여러분의 식사를 방해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우리의 흑역사도 이런 감정의 순환을 통해서 만들어졌겠죠. 네, 그냥 흑역사 하면서 인사이드 아웃 영화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사심국간에는 오랜만에 제가 읽었던 책도 들고 나왔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교수의 책인데요.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걱정과 불안을 잡아주는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교수의 생활상담소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제가 2월, 3월에 읽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흑역사, 이번 주제와 그래도 좀 연관이 있는 책이지 않을까? 그런 흑역사는 당연하다. 누구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어요. 완전 관련 있진 않지만, 도움이 되는 책이어서 가져왔고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책 소개를 좀 보면 20년차 정신과 의사의 다정한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정상입니다는 지난해 가을 대학로를 뜨겁게 달군 벙커원 특강 정신과 의사 하지연의 생활기스 상담소의 사연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야기를 모아 엮은 책이다. 저자는 물건을 쓰다 보면 자연스레 생기는 생활기스와 같이 마음의 생활기스에 시달리며 자신을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이들의 속내를 듣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지난해 가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 지난해는 2014년이죠. 2014년 가을에 강연이 있었고 저 갔었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정도 했던 것 같고 한 달 정도 강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일을 하면서 갈 수 있었군요. 네. 그랬는데 제가 사연을 직접 써서 보내지는 않았고요. 가서 청강했어요. 청강했는데 굉장히 PPT를 꼼꼼하게 엄청난 양을 만들어 오시고 사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막 준비해 오셔서 다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열성적이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들었고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부분에 넣어뒀던 것들이 우리가 이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정상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서 또 그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대한 기록이 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던 과거의 기억이 있고 당시에는 책이 나오기 전이어서 저는 아마 다른 책을 구입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하지연 교수님의 책을 처음 만난 거는 심야 치유식당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역시 현대인의 문제를 이건 약간 에세이처럼 풀어가는 책이에요. 상황을 만들어서. 되게 편하게 읽었고, 저는 이때는 좀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를 빠져나오면서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사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단가? 제가 아마 다른 책을 그때는 이 책이 나오기 전이니까 구입을 해서 사인을 받았었는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사인에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사인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비정상일지 모른다라고 고민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단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프롤로그, 다음에 1장,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소주제들이 있는데요. 좀 보면 친구도 인간관계도 다 귀찮아요. 이 부분에는 당신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굶고 운동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폭식은 폭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분. 때론 생각을 안 하는 게 정답. 나를 위해 돈 쓰는 게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는 누구나 정상적인 강박 하나쯤은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고민 안에 그렇지만 그것이 비정상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진단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이 부분이고요. 2장은 내 인생에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역시 이제 쭈루룩 사연들과 약간의 그런 팁이죠. 그런 해석들이 나와 있어요. 3장은 이런 고민 저만 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필로그로 마무리가 되고요. 많은 밑줄 그었고 제가 다 워드로 옮겨봤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역시 다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씩 맛보기 차원에서 공유하면 여러분들도 책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표지에 써있는 말이 일단 가장 공감이 갔어요. 혼자가 편한 것, 당연하다. 좋아하는 일, 없을 수 있다. 한두 가지 강박, 누구나 있다. 나쁜 상상, 당연한 본능이다. 이렇게 표지에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하는 책이구나 라고 바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생활기스라는 말이 앞서서도 잠깐 책 소개에 나왔었는데 좀 보면은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흠집, 그렇다고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자국을 생활기스라고 하죠. 저는 생활기스를 삶에 대입해 보고자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의 흠집이나 작은 스크래치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데미지를 얻었어, 상처를 얻었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살다 보면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흠집이 조금씩 생기듯이 우리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스크래치들, 그런 걸 생활기스라고 하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부분 중에 거의 대부분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다만 기스가 나서 불편하고 상황적으로 힘든 면이 있을 뿐이에요. 또 결국 생활기술을 통해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보통의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러나 나중에 깨닫는 건 이게 살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보통의 불행이구나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있을 수 있는 불행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치료가 잘 된 거라고 프로이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여기자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좀 겪은 고민들, 그런 것들이 물론 뭐 비정상인 영역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친절한 책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주는 해답은 때론 생각을 안 하는 게 정답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을 보면 좋아하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좋아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진짜 좋아하는 게 생겨도 이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난 이걸 좋아해 라는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행동만 보면 뒤로 미루지만 사실 완벽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는 건 머릿속 연비가 떨어진다는 것. 네. 저도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또 보면 예전에 제 얘기였던 것 같고 지금도 어쩌면 제가 하는 실수일 수 있는데 그래서 머릿속으로 난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결정을 뒤로 미룹니다. 이건 일종의 정신승리예요. 중요한 걸 뒤로 미루면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그럼 승패가 결정 안 된 채로 있을 수 있잖아요. 대신 머리는 항상 뭔가를 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 있죠. 예전에 이런 내가 아니었나? 라는 반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고민만 너무 많고 행동하기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하지연 교수의 해답은 때론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정답,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가끔 진료할 때 보면 말씀 잘하시고 얘기도 길게 하시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논리의 순환 속에 빠져요. 그게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잘 모르겠으면 생각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닥치는 대로 살면 돼요. 생각이 많고 해묵은 고민만 반복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 1분 안에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은 하지 마라입니다.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1분 이상 고민해야 하는 것들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것은 고민하지 말자.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은 고민 안 하는 게 정답이죠. 제가 띄엄띄엄 관련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해서 너무 막 괴롭다 이런 분도
뭐 지극히 정상 범위 안에 있다.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놓으면 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굳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아까 나오는 부분이지만 1분 안에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은 너무 생각하지 말자. 지나친 내면 성찰이 결코 좋을 게 없다. 이런 부분들 알았으면 저 예전에 많이 고민하면서 막 알아누웠던 그런 흑역사. 네. 여기에는 풀지 않은 또 다른 흑역사 있는데 그때 이 해답을 알았으면 빨리 털고 일어났겠죠. 네. 끙끙 누워있지 않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나와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에 짐이 있다. 이거 정상인가? 궁금하신 분들한테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와닿는데요. 우리가 현재의 기억에 맞춰서 과거를 편집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오늘이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 고민하다 보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기억이 되게 요상해서요.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애들을 줄을 세워요.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일 수밖에 없는 모든 포인트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합리화시키고 설명합니다. 쭉 듣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생각해보면 다른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금이 어둡기 때문에 좋았던 일들이 잘 안 보여요.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애들만 눈에 들어오니까. 자기 논리가 합리적이고 정연한 사람일수록 점점 더 촘촘하게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리게 돼요. 네, 그러면서 드라마라면 그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섣부른 상담 같은 거 함부로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세무조사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그저 오늘 하루 기분이 나쁜 것일 뿐일지도 모르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증명하게 돼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서 하나의 프레임이 잘 만들어지면 더 안 좋은 건 내일 벌어질 일들을 자꾸 그 틀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더 정교해져요. 그럼 내 인생이 더 그지 같아져요. 매일매일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해요. 주적이 하나 생긴다고요. 우리 엄마 때문이야 이런 거. 그런데 어쩔 거예요? 다 옛날에 벌어진 일인데.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요는 이렇습니다. 오늘이 괜찮으면 내일이 괜찮아진다. 인데요. 자세히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괜찮으면 내일도 괜찮아져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철저하게 예,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이 괜찮으면 내일이 괜찮아진다 라고요. 자세히 보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괜찮으면 내일도 괜찮아져요. 이런 경우에 저는 그냥 철저하게 오늘을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하루가 괜찮으면 오늘 하루가 괜찮은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괜찮아질 거라는 근거는 지금은 아주 미약해요. 하지만 나름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오늘이 모여 인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다 보면 괜찮아진다라는 위로도 있고요. 1인분으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심함이 의외로 괜찮은 덕목이고 성격 바뀌지도 않고 바꿀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존재감이 없다고 느낀다면 무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괜찮다고 하고요.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합니다. 또 관두면 되지라는 마음이 숨통을 틔워준다라고 하고요. 마음과 심장과 뇌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라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 상황들을 끊어내는 법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때로는 연민과 이완, 멍 때림이 필요하다. 미루는 것은 정상적인 심리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각자 놀기와 침묵의 시간에 대한 부분도 와닿았고요. 모든 사람한테는 거리가 있대요. 최적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좀 인정하면 편해진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최적의 거리가 있다. 나의 최적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것이 관계 맺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또 남에게 공개해도 될 만한 적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두면 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좋아 싫어해도 적당한 은근함이 있어야 한다. 세상 일이 언제나 좋아 싫어해도 적당한 은근함이 있어야 한다. 세상 일이 언제나 규칙과 규정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직의 톱니바퀴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면성을 가진 존재. 또 나는 못할지도 몰라. 나는 못할 거야. 어쩌면 오버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사실 안 해봐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내 인생의 현안에 집중하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다른 불안이나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너무 고민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었고요. 좋겠네요. 이 부분도 공유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Do you like you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합니까?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찾아서 오늘에 집중해야죠. 오늘이 괜찮아지면 내일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한 방을 원하거든요. 백설공주, 미운오리 새끼 얘기 같은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백설공주, 미운오리 새끼의 문제는 주인공의 노력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변신에 대한 환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있고요. 많은 부분을 제가 옮겨 적었지만 다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필로그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웬만해서는 정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나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쉬고 있는 환경이 나라는 사람을 자꾸 이상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면이 커서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연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독자분들이 이런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쓰여 있네요. 이 부분을 공유하면서 덮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상의 범위가 무엇인지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라이크 존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본이 돼야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한가운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잘못 던진 공이라고 여기는 버릇이 있어요. 그건 어릴 때부터 최선, 열심히, 완벽이란 세 단어를 머리끈에 박아 질끈 동여매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책장을 덮고 머릿속에서 최선, 열심히, 완벽을 지우려고 노력해봅시다. 대신 그 자리에 웬만하면 정상, 대세에 지장 없다면 그게 그거라는 말을 채워보세요.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면서 몸에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고 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심곡간에 제가 그동안 읽었던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하지원 교수님의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흑역사랑 무슨 상관일까라고 하실 분도 있고 이게 뭐 완전히 매치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흑역사 이런 잊고 싶은 과거들이 쌓여서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제 완전히 잊혀져서 내가 극복한 상태가 되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기스가 난 우리의 마음들이 때론 비정상 취급당하고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그냥 막 낙인 찍어버리고 이랬던 감정들이 어쩌면 다 괜찮은 부분일 수 있다는 정상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쯤에서 한번 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책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다면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만나보시면 조금 간단 명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신곡간 이제 노래 몇 가지 소개하면서 닫을까 하는데요. 오늘도 주렁주렁 오랜만에 오다 보니 많이 달고 왔습니다. 노래는 원래는 뭐 생각했던 건 아닌데요. 이렇게 뭐 사심 사연을 제가 정리하고 제 흑역사를 꺼내보면서 들었던 노래 중에 뭐 힐링 음악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어서 들고 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제가 트위터 하나의 사심 집중을 통해서 주소를 공유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되겠죠? 추억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노래인데요. 어반 스페이스가 부른 노래고 이 앨범, 이 노래는 2013년 5월에 나왔습니다. 가사랑 음악은 굉장히 슬퍼요. 사랑이 지워지는 것이 안타깝고 무섭다라는 내용의 가사인데 노래 되게 좋습니다. 가사를 보면 추억은 아무런 힘이 없다. 발버둥 쳐봐도 단지 추억일 뿐. 추억은 조용히 사라진다. 별것도 아닌 듯 하나 흔적 없이. 이런 식으로 추억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추억이 내가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담은 가사인데요. 그냥 흑역사 하면 또 추억이 떠오르고 또 어떤 흑역사 속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경험하는 흑역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 노래가 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또 동경소녀의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노래는 힐링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그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덮기 위해서는 이 노래를 들으시면 아마 녹으실 것 같아요. 눈 녹듯이. 2013년에 역시 나왔고요. 역시 5월에 나온 앨범이네요. 이때 많은 분들이 위로가 필요하셨었나요? 그래서 힘내라는 말 하지 않을게. 어설픈 위로하고 싶진 않아. 사람들 틈에 버둥거리다 무겁게 덮인 그런 맘을 이해해. 다시 돌아가 그날의 너를 찾아. 잠시 힘들면 걸터 앉아 숨 쉬면 돼. 이제 일어나 시간에 너를 담아. 애써 힘내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래. 그래서 흑역사에 시달리셨던 분들께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동경소녀의 노래를 추천해 드립니다.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고요. 덤으로 그냥 추억이라는 그냥 카테고리에 흑역사를 묶을 수 있다면 이 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최근이라고 해도 되나요? 방영했던 드라마죠. TVN 드라마 시그널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재미있게 또 매우 의미있게 봤었는데요. 여기 OST에 장범준 씨가 부른 노래 회상. 원래 원곡은 산울림의 대표곡 회상이죠. 리메이크가 돼서 장범준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이 회상도 흑역사, 추억 떠올리시면서 들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대신 플레이해드리진 못하지만 이 가수들의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사심곡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집중 13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금도 생각나는 흑역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흑역사 편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의 추억을 뒤적거리면서 나라는 인간은 흑역사 덩어리로 구성됐음을 발견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많은 부끄러움을 너무 주절주절한 것 같아서 오늘도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흑역사 준비하면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기억에 남는데요. 흑역사 있는 법이 연관 검색어로 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흑역사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싶었고요. 절절한 사연들이 있었는데 네이버 지식인에도 다수의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흑역사 있는 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답이요. 바로 더 큰 흑역사를 만들면 된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해답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의 흑역사 공유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14회 주제는 예고해드린 바대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입니다. 사심집중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담은 주제고요. 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녹음해서 4월 중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할 경우 제가 책을 읽던지 다른 소리로 채워야겠죠?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소리,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소리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일로 보내주셔야 되니까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hananes86@gmail.com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봄날인데 일교차 여전히 상당하고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사하게 또 뵙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신 집중하세요.